안녕하세요. 사업도우미 사도입니다. 요즘에 급발진이 뉴스에 종종 뜨더라고요. 근데 급발진 옛날부터 이슈가 많이 됐죠. 특히 현대차 많이 됐는데 특허 관련돼서 기사가 하나 뜨길래 급발진을 한번 좀 다뤄볼까? 라고 하다가 좀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제목은 특허로 알아보는 현대차 급발진이라고 굉장히 재미없게 달았는데 한번 조사된 거 뭐 도움이 될지 한번 얘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급발진이 뭐냐라고 일단 굉장히 처음부터 들어갈게요. 차량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급가속을 하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급가속을 일으키는 현상이고 아직 명확한 뭐 원인은 밝혀진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사람이 실수로 페달을 확 밟았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차를 했을 때 이제 카페트를 밑에 깔잖아요. 그게 잘못 껴져가지고 페달을 누른다든지 이런 어이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좀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ECU라고 전자제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제 스로틀 밸브가 구조적으로 콱 열려서 이제 엑셀이 확 밟히는 것처럼 효과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전기차 있죠? 스로틀 밸브가 없는 전기차에서도 이런 급발진 이슈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급발진 한문철 TV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진짜 당황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왜 급발진이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슈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급발진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게 이슈죠. 급발진 사고 건수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대랑 기아차가 별명이 좀 안 좋게 흉기차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게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이렇게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 되게 많이 난다고 일단 통계 조사는 되는데 이거 이제 숫자고 저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밖에 보면은 웬만하면 다 현대 기아차잖아요. 현대 기아차가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팔려서 그만큼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비율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비율을 하면은 여기 현대 기아차가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도요타 렉서스보다는 퍼센트는 낮아요. 발생 가능 퍼센트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찌됐건 퍼센트는 낮다라는 겁니다. 근데 낮더라도 왜 한국에서 문제가 되냐면 급발진 우리나라에서 나면은 인정이 안 돼요. 급발진 인정이 안 돼요. 제조사 쪽에 인정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기사 조선비즈에서도 다뤘던 건데 국내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을 때는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물 체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우리 민법부터 기초를 하거든요. 이런 거. 이제 민법에서는 주장하는 사람,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입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근거를 당연히 자기가 제시해야죠. 자기가 주장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이런 시장에서 시장 논리에서 쭉 살다 보니까 제조물 같은 경우에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고 그거를 소비자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제품의 하자를.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 쪽으로 제조사 쪽으로 책임을 넘기는 건 아니고 이 소비자의 그 책임 입증을 좀 완화하는 걸로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처음에 들어왔어요. 2002년인가? 예. 그때쯤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급발진 이슈에서만큼은 너무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동차가 급발진을 한 게 제조사가 잘못 만들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서 특히 이제 이게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확 급가속하다가 팡 하고 박으면은 그 어떤 앞에 있는 엔진이라든지 뭐 스로틀 밸브도 마찬가지고 막 이런 게 다 부셔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전자적으로 이제 카운팅 하는 것도 뭔가 수치적으로도 뭐 안 좋게 나오고 되게 불리하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이 소비자, 피해자인데 소비자가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제조업물 책임법을 개정하는 거를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화 수준을 넘어서서 입증 책임을 아예 제조사, 차를 만들어서 판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전환하는 내용을 했는데, 요 법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합시다라는 게 사실상 반대거든요. 계속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1번으로 한번 보고 2번으로 한번 볼게요. 1번으로 그러면은 이게 법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게요. 지금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 소비자, 피해자죠. 이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다 입증을 해야 돼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되었다. 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그렇지 아니하다. 이게 단서 조항이 있긴 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걸 입증을 다 해야 되는데, 자, 이제 2호에서는 이 여기 실질적인 지배의 원인을 풀어냈다,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건데,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를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얘가 앞으로 갔다라는 거를 정말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페달 쪽에다가도 블랙박스를 달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올 정도입니다. 내가 안 밟았는데 차가 앞으로 막 가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떠냐라고 했을 때 미국은 1호만 입증을 하면은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완전 전환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좀 더 완화됐다. 그래서 미국은 뭐 소송 막 걸리고 뭐 리콜 사태도 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 정도는 입증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더 플러스 이 밑에까지 다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라서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한번 볼게요. 반대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손해배상 소송의 대원 측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전체 앞에 설명드렸죠? 입증은 주장하는 사람이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도 중요해요. 아직 해외에서 입증 책임 전환까지 이루어진 거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입증 책임 전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입증 책임 전환이니까 너무 빡세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저는 이제 이게 전 벨트로서 이게 좀 중요시 여기는데 산업계에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1, 2번 이제 다 이제 총합의 결론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정적으로는 제조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아라고 하지만 이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했을 때 자, 우리 지금 4차 산업이고 앞으로 기술이 뭐 개발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 저는 이제 떠오르는데 자율주행에 정말 운전석이 없이 얘가 막 이렇게 자율주행 모드 하면 운전을 막 하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제조사한테 아마 책임을 물릴 거예요. 이 법에 의하면 제조사 책임. 그럼 이 제조사가 이거를 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게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제조사가 부담스럽죠. 이걸 개발하고 서비스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개발도 안 하고 출시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R&D 개발이나 이런 거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굉장히 아날로그틱하게 간단 말이에요. 아날로그틱하게. 그냥 네가 운전해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도 이게 입증 책임 전환까지는 지금 도입을 그렇게 미국도 이제 실리콘밸리니 IT 하는데도 잘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는 돼서 그래서 전환까지 만약에 안 된다면 미국 같이 아까 그 입증 책임 3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개 맨 첫 번째 미국과 동일하게만 맞추면 되지 않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지우고 1번만 좀 하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게 된 게 이제 급발진 특허 뉴스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건데요. KBS에서 다루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링크는 그 뉴스에는 남길게요. 현대차의 그 급발진이 많이 있지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거의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현대차가 급발진 특허를 지금 11건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차에 적용된 거는 5건, 그 중에 5건이다 라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특허가 이제 뭐 급발진, 뭐 방지, 뭐 제어 장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거는 현대가 자백이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고 그걸 자기가 적용도 했으니까 이거는 자기네들도 이미 자인을 한 거다. 내가 급발진이 있다라는 걸 자인을 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은 약간 저는 이제 이런 거 항상 약간 좀 한번 생각해 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 말한 건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저게 생각이. 일단 첫째 자백은 아니에요. 뭐 그 특허 출원했다 그래서 뭐 자백은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냥 약간 오버하는 해석이고 두 번째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대 급발진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특허를 연구를 했고 개발을 하면서 그걸 특허화했고 그거를 실제 제품에 적용을 한 것 자체는 전 칭찬합니다. 진짜 아나무인식으로 막 급발진 나든 말든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급발진이 좀 안 되게끔 적용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요 포인트는 칭찬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자백이고요. 특허에 그런 용어를 쓰면 자백이고 하잖아요. 이걸 적용한 것도 네가 자인한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좋게 안 흘러가요. 이게 당연히 자백이 안 되게끔 용어를 신경을 쓰겠죠. 그리고 적용도 심지어 보수적으로 숨길 수도 있어요. 적용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쁘게 흘러가니까 그거 가지고 막 말꼬리 잡고 꼬투리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 급발진 연구를 하고 있었을까? 혹시 지금도 연구하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 특허를 좀 두들겨 보면은 조금 추측되는 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두들겨 봤죠. 자, 특허를 신청한 연도를 한번 따져봤어요. 일단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둘이 이제 같은 몸이니까 현대 기아차 특허 신청인 기준으로 잡았고 그 특허 이제 명세서 보면은 요약, 명칭, 청구항 이런 걸 씁니다. 여기에 급발진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 뭐 있나? 이게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 검색이지만 한번 두들겨 봤더니 여기 주목할 포인트가 요쯤 한 200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출원이 갑자기 많죠. 근데 그 뒤로는 또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주는 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여기는 많이 줄어요. 이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봤죠. 20년도쯤에는 팍 튄 게 20년도 때 급발진 이슈가 좀 있었어요. 여기 뭐 이래가지고 국내에서는 급발진이 처음 이슈가 되면서 아주 연예인도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쭉 떨어집니다. 아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요때 이제 제조물 그 책임법이 들어왔죠. 그 전에는 막 개정 한다면서 아마 산업계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고 현대가 좀 신경을 아마 썼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연구를 하면서 야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아마 뛰어들었는데 그 뒤로는 쭉 줄어들어요. 예. 2010년도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 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면 여기도 높아요. 여기도 되게 높은데 그 뒤로는 이제 솔솔솔솔 하면서 낮아지는데 특허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높진 않고 하여튼 쭉 낮아집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럴까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굳이 개발 안 한다 라는 걸로 사실 뭐 특허는 이제 직접적이니까 개발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확실하게 느껴지고 요거는 지금 보면은 급발진 이슈로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랬죠. 아마 그거의 영향이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저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딴 걸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요건 미국에서예요. 미국에서 이제 2009년도, 2010년 때 1천만 대를 리콜했어요. 1천만 대. 와, 엄청난 숫자의 차를 다 리콜합니다. 이때 도요타가 이걸로 입은 손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하여튼 휘청했다고 해요. 그 정도예요. 여기는 이제 리콜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리콜을 하면서 원인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꼽았어요. 장판 조립하는데 뭔가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고 엑셀 페달 쪽에도 엑셀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슈가 있었고 이 전자제어 쪽에도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분석을 했고 명확히 이거를 자기가 자인하고 인정을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거를 리콜을 물어줬어요. 근데 얘네도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버티다 했는데 참고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미국입니다. 어찌됐건 도요타는
좀 현대랑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이제 궁금해졌죠. 아, 그래, 한국에선 그렇지는데 그럼 현대도 미국에서 혹시 리콜한 적이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고, 미국에서 얘네 급발진 인정했을까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 인정을 그렇게 안 하는데 미국에선 인정했을까? 미국에선 인정했을까라고 하면서 좀 찾아봤죠. 기사 좀 찾아보니까 리콜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현대 기아차는 도요타에 비해서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지 않습니다. 조금 팔았는데, 조금 팔아도 그래도 리콜했어요. 9만여 대나 무려 리콜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리콜했는데 좀 읽어보니까는 오일 펌프에 이제 손상된 부품이 포함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급발진은 아니고 어떤 이제 부품 결함으로 인해서 과열을 유발을 하니까 얼른 리콜한 겁니다. 굉장히 기민하죠. 급발진 없었냐 했는데 급발진도 해가지고 리콜했어요. 아이오닉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천 대, 별로 안 팔았지만 얼른 리콜했죠. 되게 최근이에요. 더 최근이에요. 이거는 현대 아반떼 미국에서 예기치 않은 가속으로 3만여 대 바로 리콜했죠. 굉장히 기민하죠. 굉장히 아주 신속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기 이제 제 생각인데 혹시 소송의 나라 미국이라서 이거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미국은 소송 액수 큽니다. 거기다 징벌적 배상 때리면 진짜 작살 납니다. 도요타, 도요타 급발진 소송 해가지고 미국에서 막 이렇게 합의까지 했어요. 합의까지 할 정도면 그 이제 소송 이제 판결 나오는 그 판결액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튼 합의를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도요타가 리콜과 소송 합의금, 벌금 등으로 이때 지급한 게 40억 달러. 숫자 봐봐요. 4조 7천억을 물어줬다 그래요. 한번 크게 출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호되게 매를 맞으면은 한국도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버티다 작살난다. 뭐다? 미국이라서랑 굉장히 신경이 자꾸 쓰여요. 한국이랑 너무 다른 회사 같아요. 아무튼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제 결론이죠. 이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도요타 프리우스 5세대. 요게 이제 도요타 프리우스 5세대입니다. 5세대고, 요게 연비가 28.6 1리터에 여러분 이렇게 간대요. 이게 이제 별명이 기름 냄새만 맡아도 달리는 차다라는 거거든요. 장난 아니죠. 국내에 아직 출시는 안 됐고요. 일본이랑 미국에 출시가 됐는데 아마도 3천 중반에서 뭐 후반에서 이렇게 쭉 갈 것 같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뭐 결론이 좀 이상했나? 하여튼 네, 이런 거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누군가는 됐으면 좋겠어요.